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학교 폭력, 교권 추락 관련된 사건들. 전문가들은 원인은 비단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른 단계인 영유아, 훈육 단계에서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이루어져야 할 훈육에 관한 이야기, 아기발달연구소 김수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아기 발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기가 갓난아기부터 IQ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운동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또 행동 발달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래서 정상 범위에 드는지, 아니면 어떤 정상 범위 내에서도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고, 그래서 각 아이의 발달 특성에 맞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25년 더 된 경력을 더 갖고 된 것 계시다고.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엄청난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어쨌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아이라고 했을 때는 범위가 0세부터 뭐 16세, 18세까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좀 영유아? 5세 이전이거나 그 갓난아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0살 태어나서 5살 정도까지 그때 범위를 좀 주로 많이. 네, 아기의 그 뇌 발달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5세의 아기의 그 IQ 특성으로 우리가 이제 20살을 예측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기들의 발달 특성, 그 결국은 이제 뇌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예요. 오.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1세는 이렇게 키워라, 뭐 3세는 이렇게 키워라. 그게 아니라 1세도 이런 특성을 가진 애가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진 애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방향을 잡기가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아기들의 뉴로가 이 뇌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뇌 프로그램은 컴퓨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은 어느 정도 되고 IQ의 기능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기들의 발달을 평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깔끔한 설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해지는 게 요즘 사실 이제 앞서 제가 언급드린 사건들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서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저게 좀 시작이 사실은 예전부터 그런 징조가 보였을 것 같은데라고 전문가로서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타고나기를 까탈스러운 기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좀 격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타고나는 기질적인 특성이거든요. 네. 그런 특성을 가진 애들을 0세부터 너무 과잉 보호하는 그런 경향이 한 20년 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에게 학대 방임을 했을 때는 학대 방임을 할 결과나 아니면 과잉 보호를 한 결과가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 20년 전서부터 방송으로 이제 육아 프로가 나오면서 이제 때리지 말자. 라는 것이 이제 네. 과잉 보호 쪽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좀 아기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매너가 있었잖아요. 네. 육아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기에 대한 관심을 쏠리면서 그러지 말자 했던 것이 좀 과잉 보호 쪽으로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의 부모의 역할을 너무 100%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뭐 육아 프로나 방송 프로나 육아 서적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아기들을 과잉 보호한다고 그런 청소년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타고났을 때 까탈스러운 기질 아니면 발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애들을 과잉 보호하게 되면 마치 그 아이를 학대 방임한 것과 같은 결과, 곧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 힘든 문제, 교사분들이 겪는 이 힘든 문제의 원인을 저는 근 2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방송 프로그램 육아 서적들에게서도 큰 부분의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사실 조금만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얘기를 해봤는데도 벌써부터 좀 굵직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키워드 띄워놓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훈육은 아기 때부터 부모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청소년 뒤에 공격적인 행동은 그러면은 아기 때부터 좀 보인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 때부터 까탈스러운 아기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뇌 신경망이 형성됐을 때 네.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하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을 과잉 보호했을 때 옛날에는 오히려 학대와 방임도 있었겠죠. 그 네. 결과가 청소년기에 확 불거져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최근 2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육아의 트렌드는 과잉 보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은 뭐 애가 문제가 생긴다, 애착 장애가 생긴다, 예, 그리고 부모하기 나름이다. 뭐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해서 부모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초보일수록 음식할 때도 양념을 많이 넣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초보 부모가 됐을 때 이런 사회적인 방송과 육아 서적의 영향으로 많이 아이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고나길 감정 조절 프로그램이 파워풀한 애들은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인 경우에는 자기가 타고난 그 기질적인 성향과 환경적인 과잉 보호가 스트레스 상에서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규율을 강조하는 뭐 유치원 때까지는 그냥 조금 자유가 있지만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규율을 강조하고 규칙을 강조했을 때 아기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해서 지금 요즘 겪는 네. 또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네.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에 좀 약한 편인지 강한 편인지를 0세에서 이제 5세 그 사이에 좀 저희가 부모로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틀이라는 게 있죠. 아기가 뭐 신생아 때부터 그 하버드 대학의 브라젤턴 박사님은 그 신생아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스케일들이 다 있어요. 태어난 지 28일 이전의 아기들도. 네. 이 아이가 스스로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단계에서 9단계까지 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가라는 걸 해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타고난 감정 능력이 파워풀한 애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작은 자극을 줘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할 때 일단 15초 정도는 두고 보라 이거지. 그럼 울다가 스스로 컴다운된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약한 자극부터 주라는 거죠. 딸랑이처럼 아니면 엄마 얼굴을 살짝 보여준다거나 약간 뭐 목소리를 들려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자극에 얘가 스스로 화가 나는 감정을 조절하는가라는 평가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먼저 가서 이렇게 막 보자마자 막 안아주거나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자극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가장 큰 자극으로 가는 건데 이걸 가장 작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 화가 나는 감정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어야 이 뇌의 감정 조절 프로그램이 강화되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이게 이제 애를 울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가 문제가 생긴다. 애착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엄마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이제 불안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아기가 울리면 안 된다. 지금 유튜브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무조건 안아서 쉬쉬하게 되죠. 강한 자극부터 주게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자기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은 자극으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큰 자극이 주어져야만 스스로 감정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죠. 최근에 이런 이제 힘든 사건들이 있고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아기를 키웠는데 학교에 보냈더니 교사가 훈육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용납할 수가 없죠. 터져나오고. 네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키웠는데 하니까 엄마들이 간섭을 하시게 되는 거고 또 아이는 이 아이의 타고난 특성을 우리가 최소한 50, 많게는 7, 80까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이 100%라고 인지하게끔 방송 프로그램과 육아서적이 나왔다라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야. 그러면 내가 퇴사를 하고 애기한테 올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24시간 애기를 키우면서 그냥 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외국 사례 죄송합니다. 근데 외국 이렇게 어머니들 사례들을 보면 네. 그냥 울면 놔두거나 네. 셀프 수딩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네. 울게 그냥 놔두는 되게 봤을 때 또 저렇게 살벌하지? 약간 그런 맞아요. 생각 들기도 네. 해요.
외국에 가보신 분은 느끼죠. 네.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달래주지도 굉장히 않나. 뭐랄까 그냥 인격체로 좋게 말하면 인격체로 대해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한국 교육에 좀 훈육에 좀 익숙한 사람들 봤을 때는 가서 좀 안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호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형제가 많을 때는 빨리 가서 못 안아줘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근데 진짜 아기를 하나 뭐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얘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나오지 않았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입학해서 어쨌든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을 어떻게 좀 훈육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좋은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왜 그래 했을 때는 안 돼요, 행정수정이. 그러니까 5세가 지나면 네. 지금 학교에 왔을 때 기대되는 규칙이 뭔가를 미리 알려줘야 돼요. 자리에서는 앉아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긴다라는 걸 미리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규칙을. 네. 지금 말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뇌의 언어 영역에 썩 파워풀하지 않은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애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경우에는 이게 두두두두 하고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로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애기들, 초등학교 입력이 안 애들 되는군요. 입력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애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 단어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어만 듣고 이런 말인가라고 유추하게 되잖아요. 네. 애기들의 언어 프로그램이, 문법 프로그램이 약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왜 문해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사실 좀 약해요. 아. 예,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 말로만 설명했을 때는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 딜리트 돼요. 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촉발되는군요. 큐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규칙을 얘기했으면은 그걸 어떤 색깔이라든지 써서 그 규칙을 써서 색깔로 써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일수록 시각적인 큐가 있어야지만 이게 더 입력이 강화가 되는군요.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세부터는 주로 말로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드럽게 아무리 말해도 안 타고나기를 원래 그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약간 언어 영역도 발달이 썩 파워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부드러운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죠. 그럼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어찌 보면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아이라고 네. 7살이라고 다 똑같은 발달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이제 커져야겠죠. 단순히 뭐 벌써 1학년이야, 2학년이야 이럴 거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1학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겠지라는 네, 걸 네, 좀 네, 내려놓고 네. 아이에 맞춰서 조금 네, 더. 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말하는 것은 조금 그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에 맞춰서 교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아이의 관점에서 만약에 아이의 관점에서 이제 공격적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누굴 때린다던가 물건 던진다던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훈육하면 좀 좋을까요? 입력이 잘 될까요? 근데 이게 아이가 네. 크게 말하면 0세부터 한 16, 18세까지 아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달기별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5세 이후다,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다, 뭐 중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가능하면 자기 모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되게 좋죠. 근데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래? 이게 아니라 네. 예,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모습을 본다면 타고나기를 스트레스 상에서 욱하는 애들인 경우에 그 순간에는 매우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입력이 안 되는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자기 모습을 한번 보게 하면은 깜짝 놀라죠. 내가 했던 행동이 그 순간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보면은 와, 이런 행동을 내가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박사님 네. 거울 치료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요. 네. 엄마가 이제 너 지금 컵 던졌어. 나 컵 던지는 거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네. 내가 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전문가가 그래 선생님한테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하면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하셨을 적에는 대부분 너무 육아가 힘드시기 때문에 네. 감정이 실리거든. 아. 그럼 감정이 실리면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자기중심적이 돼요. 음. 그러니까 나는 얘를 훈육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한테 상처가 되고 교육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죠. 아. 그래서 사실은 공격적인 아이들을 네. 잘 그 훈육을 하려면은 부모가 내가 화가 안 올라와야 돼요. 근데 선생님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아이가 약자이기 때문에 네. 욱하는 아이를 키우실 때는 일단은 CCTV를 달아놓으시고 거기 마이크까지 있는 CCTV를 달아놓으시고 본인의 행동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러이러한 배경으로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순간에는 나는 교육한다고 했는데 내가 좀 지나쳤나라는 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모니터링 자기의 모습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전에 부모가 내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면 그게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초보 부모님들한테 아이의 옷을 사주고 책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집에다가 CCTV를 좀 달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도 입력되는 그런 CCTV를 달아놓으시고 보십시오. 본인의 모습을 좀 보려고 노력하십시오라는 제안을 모든 부모님한테 드리게 되죠. 그래요. CCTV가 아이를 이제 지켜주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걸 좀 다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모니터링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해주셨어요. 강정 아나운서도 본인의 모습을 보면 네. 내 눈빛이 그때 나는 마음은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매너를 보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나를 긴장하는 눈빛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했던 제 모습을 모니터링하다 이제 때려쳤거든요. 그냥 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내 눈빛이나 내 얼굴 표정이 너무 상대방을 무섭게 하는 게 제가 느껴져서 근데 이게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관둔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내 인지를 하게 매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있어도 내 얼굴 표정은 나는 입도 좀 내려가고 눈도 좀 내려왔고 사실 지금 올려줘서 올린 거지 눈썹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화가 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좀 더 호의적으로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 세 번째 키워드 마저 보겠습니다. 이제 부모 아이 이번엔 사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좀 바라봐야 할까? 앞서 이제 교권 추락에 대해 이런 얘기를 여쭤봤는데 이제 과거보다 전 궁금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더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과잉으로 사랑을 주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요인이 관여하죠.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뭐 육아 프로그램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방송 탓을 너무 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게 방송에서 네네. 이전에 미디어에서. 우리의 습관이 애들을 많이 함부로 대하던 태도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의도로 기획이 됐지만 이게 필요 이상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과잉보호로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영향이 지금 육아 프로가 나온 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제 붐을 일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너무 강조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아이가 몇 퍼센트 아이한테 원인이 있고 환경이 몇 퍼센트인지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되지. 마치 50년대 이론이에요. 뇌과학에 대해서 몰랐을 때, 아기의 뇌에 대해서 몰랐을 때 아이는 백지라고 태어났어요. 그건 50년대 이론이에요. 아이의 뇌 발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대로 아기는 그려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아기의 뇌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1970년대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1950년대 아기는 백지로 태어나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은 아이의 뇌는 백지가 아니라 많은 걸 타고났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전 인자에 의해서 또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죄송합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고 이 아이의 IQ 특성도
기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 감정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애를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지 말고 얘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태어났을까를 관찰해야 되거든. 예, 그런데 그거를 자꾸 애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애가 자존감도 높아지겠지라고 인식하게끔 방송과 육아 서적이 나오지 않았나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가장 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좀 문제가 된다라고 지목되는 그 연령대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가장 이제 요때 좀 예민할 시기니까 또 그때가 사실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생들의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제일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사실 그분들이 학창 시절을 거쳐서 했을 때는 그때는 체벌이 심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 때문에 반감? 그래서 내 아이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하는 게 반감을 아닐까? 일으키게끔 방송과 육아서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 건 내 부모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많은 육아서적과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부모로서 상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내가 지금 뇌 발달이 안 됐다거나 내가 사회인으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정말 심한 학대와 방임이 있어서 내가 사회인으로 기능하지도 못한다면 그거 역시 사회가 도와줘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지금 내 잠재 능력을 막시멈으로 발휘하지 못한 게 내 부모가 그만큼 친절하지 못했고 다정하지 못했다라고 가정하고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자존감이 높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줘야겠다라는 게 과잉보호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아이를 함부로 했던 데서 이게 중심을 잡으려면은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이쪽 축으로. 이게 왔다 갔다 네네, 이렇게 오더라고요. 하면서 중심을 잡는 네,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던 그런 육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시 지금 요즘 근데 그렇게 중심을 잡아갈 때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개탄스럽죠. 저는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나왔고 예, 나도 뭔가 아기 발달의 전문가로서 뭔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번에 JTBC에서 섭외가 오셔서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지막 질문을 이걸 좀 드리고 싶어요. 체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네. 전 좀 체벌이 필요하다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의 그런 두려움이 인식이 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의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그렇게 자라기도 했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엄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이겠지만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발달계상으로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이라는 특성이 아이는 착하지 않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아이는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못하는 특성을 가진 거예요. 발달계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못할 때는 이제 도망가고 때리고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네. 말이 트이고 나서는 학년기가 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엄마는 그때 그랬잖아. 왜 안 그랬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원래 매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가 24개월만 돼도 엄마가 얘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무거워요. 네. 그다음에 13살이 돼서 말로 막 대들고 그러면 요즘 이걸 힘도 세요. 네, 어떡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걸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체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신체를 때리건 말로 욕하건 간에 감정에 실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건 교육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반작용만 나오게 되는 거고 만일 내 조부모나 내 부모가 했는데 나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감정을 실린 상태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감정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너는 이 상태에서는 손을 한 대 뭐 맞아야 되겠다 한번 해서 딱 맞은 올려. 건지. 그래서 자로 네, 이렇게 네, 딱딱딱.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두 대는 때려도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대부분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래 한두 대는 때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해서 그 한두 대가 좀 다르죠, 스케일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단호한 태도를 보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이 단호한 태도라는 게. 네. 근데 단호한 태도가 얼굴 표정, 그다음에 목소리 톤에서 안 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타고나기를
좀 우리가 까탈스러운 애기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또 이 눈에서 데이터를 얻어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잘 안 맞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상에서 하는 말이 두두두두두 소리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얼굴 표정과 이 들리는 말로 단호한 말투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을 때가 발달 장애, 뭐 자폐 스펙트럼 이런 애들이 특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애들을 행동 수정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인데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애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네네. 아프게가 아니라 맞아요. 나는 너를 힘으로 좀 제압할 수 있다. 제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아프게가 아니라 내가 힘을 가만히 주면 있게. 너가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잘 타협하는 게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를 인지하는 건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그다음에 이 근육에 있는 자극으로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때리는 건 절대로 안 되지만 아이의 몸을 딱 이렇게 강압적으로 잡는 이런 것은 훈육의 방법으로 저는 분명히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훈육을 저도 어릴 때 좀 기억을 해보면 아버지가 화나면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어쨌든 우리 집에선 가장 이슈가 하니까 내가 이걸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또 체벌이 오겠구나. 약간 어쨌든 나보다 위다라는 거 확실히 인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나오면은 그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부터 미리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장이 누구라는 건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대가족이면 편하죠. 할아버지란 존재가 있고. 맞아요. 근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애를 울리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다 상전이죠, 보니까 상전. 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제는 애를 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애도 알아요. 자기가 화를 내고 나면 자괴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애가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애기 검사를 했을 때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야지만 애를 끌어올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애는 저를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경험하기가 어렵게 됐죠. 어쨌든 집에서 먼저 이뤄야 한다. 자, 이쯤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전상 의미는 품성이다, 도덕다해를 가르쳐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 얘기를 다 했지만 요거 하나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글자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들어온 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승우님이 부모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니에요. 부모라는 그러니까 김장김치를 담근다고 시집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 근데 네. 결혼하면 너 결혼했는데 왜 김치도 못 담그니 막 이런 것에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파워풀해져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린이집이 이스라엘처럼 아주 아기 때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은 어린이집이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어린이집을 담당해주는 멘토가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문제 행동이 있으면 그 멘토한테 얘기해요. 그럼 그 멘토가 이제 제가 일했던 아동발달연구소나 이런 식으로 애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교육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교육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도 어쨌든 어린이집도 있고 다 있는데도 네. 우리나라는 아이를 터치하면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힘이 있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난리 나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이거예요. 너랑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엄마를 배려해야 돼 이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한 15살 애가 이제 피아노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일했을 때 제 네. 동료였는데 근데 싱글맘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피아노를 사고 싶구나. 근데 엄마는 돈이 없네. 그래서 피아노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봐봐. 그래서 100만 원이었으면 근데 엄마는 50만 원밖에 없네. 그럼 50만 원은 네가 마련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러면 합리적이다. 네, 네가 지금 15살이니까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없잖아. 그러면 네가 집안일을 해야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집안일을 해서 뭐는 얼마를 해서 50만 원을 네가 마련하면 내가 50만 원을 더해서 나를 피아노를 사주게 하자. 이런 게 유태인적인 매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때부터 아기 훈육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집안일을 좀 시키라는 거지.
예. 그래서 너도 너랑 나랑 같이 생존해야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라는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애들이 만났을 적엔 당연히 그 집안일을 같이 나눠서 해요. 지금도. 근데 애가 하나다 보니까 네. 부모가 미숙하다 보니까 자꾸 해주게 되는 그런 미숙함이 나온 거고 그런 미숙함이 나오게 된 거는 저는 방송과 육아 서적과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 자격증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모는 모르는 사람이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에서 부모를 도와주는 어린이집이고 뭐 그러니까 저는 부모도 육아 공부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거죠. 제가 책을 썼어도 그 책은 소아 관련 전문가들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을 쓴 건데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처럼 그냥 친정 엄마 역할을 그 사회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거꾸로 갔으니 이제 제가 화병이 난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평온한 얼굴로 화병이 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잉보호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과잉보호는 그러니까 발달계 얘가 할 수 있는 건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어도 너무 놀랬던 게 얘가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데 삼촌이 와서 삼촌이 먹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2층 올라가자 하면서 재벌집 드라마였는데 애를 안고 올라가 6살짜리 아이를. 그러니까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정말 50년대, 60년대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과잉보호와 반대되는 거죠. 학대 방임이 이 엄마가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난 거죠. 그래갖고 애를 막 때렸어요. 애한테 화피를 한 거죠. 약자한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정 엄마가 애는 울지 억울하게 맞았잖아. 그랬더니 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면 널 때릴 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학대와 방임도 노출이 되고 과잉보호도 노출이 되고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얘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훈육의 과잉보호의 기준. 과잉보호를 하지 마. 얘가 할 수 있는 건 얘가 하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화내시고 같이 좀 공감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정답 우선 퀴즈 정답은 무엇이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훈육. 지금 퀴즈 생각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훈육이었습니다. 보배만님 맞춰주셨기 때문에 영화표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몰입해서 해주신 바람에 퀴즈는 잠깐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은 훈육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